고구려의 마지막 불꽃, 새로운 나라를 꿈꾸다. 한때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쥐고 천하를 호령했던 고구려. 수백 년간 이어진 위대한 제국은 668년 당과 신라의 연합군에 의해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 거대한 폐허 위에는 수많은 유민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이들은 정착할 곳을 찾아 끝없는 유랑에 나서야 했습니다. 고구려가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한 국가의 종말이 아니라 문화의 단절이자 수많은 삶의 붕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한 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옛 조국의 전통을 가슴에 품고 언젠가 다시 나라를 세우리라는 불씨를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광개토대왕의 정복담을 들려주었고 제사상에는 고구려식 제례를 지키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몸부림쳤습니다. 이들은 요동과 백두산 너머 동북 지역에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고 이곳에서 말갈족과 교류하며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유민 공동체의 중심에 대조영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대중상은 무력과 통솔력을 겸비한 인물로 유민들을 이끌었고 대조영은 그 유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고구려와 관계를 맺어온 말갈족과의 연합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말갈의 유력한 부족과 혼인 관계를 맺고 부족 간의 연대를 촉진하며 고구려의 전통과 말갈의 기상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정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당나라가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하며 대조영 세력을 분쇄하려 했을 때 그는 탁월한 전술로 이를 회피하고 천물령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고구려 유민에게는 재건의 희망을, 말갈족에게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천물령 승전 이후 대조영은 동모산의 자리를 잡고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698년 고구려의 마지막 불꽃은 꺼지지 않았고 그 불씨는 진국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국가로 타오르게 됩니다. 해동성의 탄생과 번영. 대조영이 세운 국가는 초기에는 진국이라 불렸지만 이후 당나라와의 외교 관계 속에서 발해로 정착되었습니다. 발해의 건국은 단순한 고구려의 계승이 아닌 고구려의 전통과 말갈의 활력이 융합된 새로운 문명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대조영의 뒤를 이은 2대 국왕 무왕대무에는 공격적인 외교와 군사 정책으로 발해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그는 당나라와 대립하며 해안 지역을 공격하는 등 강력한 항쟁을 펼쳤고 주변 세력과의 외교를 통해 발해를 동북아시아의 독립적인 강국으로 각인시켰습니다. 무왕의 투쟁과 개척은 발해의 영토를 크게 확장시켰고 이후 3대 국왕 문왕 대운무는 국가의 내치와 문화 발전에 집중합니다. 문왕은 당나라와의 평화 정책을 추진하며 외교적 안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의 발전된 제도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국가 체제를 정비해 나갔습니다. 그는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용 첨부로 옮기는 대대적인 국가 프로젝트를 착수했고 당나라 장안성을 본뜬 계획적인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상경은 단순한 도시가 아닌 발해의 위상과 문화를 집약한 이상적인 국가 형상을 구현한 곳이었습니다. 직선의 도로망과 정비된 행정구역, 궁궐과 관청, 시장, 사찰이 명확히 구분된 구조는 문왕의 치밀한 통치 철학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유교적 통치 이념을 확립하고 불교를 장려하며 백성들의 정신적 통합을 꾀했습니다. 무왕의 군사적 기반 위에 문왕의 안정적인 통치와 문화적 융성까지 더해지면서 발해는 오경 15부, 62주의 정교한 지방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이 제도는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고구려계와 말갈계를 아우르는 다민족 국가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무왕과 문왕의 치세 동안 발해는 문화, 정치, 외교, 군사 등 모든 면에서 전성기를 맞이했으며 주변국들은 발해를 해동성국이라 칭하며 존경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씨, 멸망과 영원한 유산. 찬란했던 해동성국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선왕 이후 발해의 왕위는 점차 불안정해졌고 왕실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귀족 사회의 분열로 이어졌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지방관들은 독자적인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당나라와의 교류가 끊기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고 국경 방어가 허술해지면서 북방 유목민족의 침략에 취약해졌습니다. 결국 926년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의 침입으로 발해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10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고구려의 후예들은 다시 한번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발해의 유민들은 거란의 지배를 피해 남쪽으로 이동했고 그들의 마지막 터전은 고려가 되었습니다. 고려의 태조 왕건은 발해 유민들을 같은 고구려의 후예로 맞이하며 관직과 토지를 내주었고 이들을 통해 발해의 문화와 기술은 고려에 흡수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발해의 역사는 잊혀지는 듯 했지만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 의해 다시 재조명되었습니다. 이들은 발해를 신라와 함께 남북국 시대를 이끈 또 하나의 정통 국가로 규정하며 우리 역사의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만주까지 확장했습니다. 일제강 점기에는 발해의 역사가 의도적으로 왜곡되기도 했지만 광복 이후 발해는 고구려의 후계국이자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역사로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발해를 통해 민족의 역사와 영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습니다. 발해는 단순한 옛 국가가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독자적인 문명을 꽃피운 불굴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발해의 멸망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 속에 담긴 희망과 도전의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각 부마다 30분으로 비슷한 시간으로 일부 고구려의 마지막 불꽃 새로운 나라를 꿈꾸다 한때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쥐고 천하를 호령했던 고구려. 수백 년간 이어진 위대한 제국은 668년 당과 신라의 연합군에 의해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 거대한 폐허 위에는 수많은 유민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이들은 정착할 곳을 찾아 끝없는 유랑에 나서야 했습니다. 고구려가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한 국가의 종말이 아니라 문화의 단절이자 수많은 삶의 붕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한 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옛 조국의 전통을 가슴에 품고 언젠가 다시 나라를 세우리라는 불씨를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광개토대왕의 정복담을 들려주었고 제사상에는 고구려식 제례를 지키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몸부림쳤습니다. 이들은 요동과 백두산 너머 동북 지역에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고 이곳에서 말갈족과 교류하며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유민 공동체의 중심에 대조영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대중상은 무력과 통솔력을 겸비한 인물로 유민들을 이끌었고 대조영은 그 유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고구려와 관계를 맺어온 말갈족과의 연합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말갈의 유력한 부족과 혼인 관계를 맺고 부족 간의 연대를 촉진하며 고구려의 전통과 말갈의 기상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정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당나라가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하며 대조영 세력을 분쇄하려 했을 때 그는 탁월한 전술로 이를 회피하고 천물령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고구려 유민에게는 재건의 희망을, 말갈족에게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천물령 승전 이후 대조영은 동모산의 자리를 잡고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698년 고구려의 마지막 불꽃은 꺼지지 않았고 그 불씨는 진국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국가로 타오르게 됩니다. 이부 해동성국의 탄생과 번영. 대조영이 세운 국가는 초기에는 진국이라 불렸지만 이후 당나라와의 외교 관계 속에서 발해로 정착되었습니다. 발해의 건국은 단순한 고구려의 계승이 아닌 고구려의 전통과 말갈의 활력이 융합된 새로운 문명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대조영의 뒤를 이은 2대 국왕 무왕대무에는 공격적인 외교와 군사 정책으로 발해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그는 당나라와 대립하며 해안 지역을 공격하는 등 강력한 항쟁을 펼쳤고 주변 세력과의 외교를 통해 발해를 동북아시아의 독립적인 강국으로 각인시켰습니다. 무왕의 투쟁과 개척은 발해의 영토를 크게 확장시켰고 이후 3대 국왕 문왕 대음문은 국가의 내치와 문화 발전에 집중합니다. 문왕은 당나라와의 평화 정책을 추진하며 외교적 안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의 발전된 제도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국가 체제를 정비해 나갔습니다. 그는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용 첨부로 옮기는 대대적인 국가 프로젝트를 착수했고 당나라 장안성을 본뜬 계획적인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상경은 단순한 도시가 아닌
발해의 위상과 문화를 집약한 이상적인 국가 형상을 구현한 곳이었습니다. 직선의 도로망과 정비된 행정구역, 궁궐과 관청, 시장, 사찰이 명확히 구분된 구조는 문왕의 치밀한 통치 철학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유교적 통치 이념을 확립하고 불교를 장려하며 백성들의 정신적 통합을 꾀했습니다. 무왕의 군사적 기반 위에 문왕의 안정적인 통치와 문화적 융성까지 더해지면서 발해는 오경 15부, 62주의 정교한 지방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이 제도는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고구려계와 말갈계를 아우르는 다민족 국가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무왕과 문왕의 치세 동안 발해는 문화, 정치, 외교, 군사 등 모든 면에서 전성기를 맞이했으며 주변국들은 발해를 해동성국이라 칭하며 존경했습니다. 삼부 꺼지지 않는 불씨, 멸망과 영원한 유산, 찬란했던 해동성국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선왕 이후 발해의 왕위는 점차 불안정해졌고 왕실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귀족 사회의 분열로 이어졌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지방관들은 독자적인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당나라와의 교류가 끊기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고 국경 방어가 허술해지면서 북방 유목민족의 침략에 취약해졌습니다. 결국 926년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의 침입으로 발해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10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고구려의 후예들은 다시 한번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발해의 유민들은 거란의 지배를 피해 남쪽으로 이동했고 그들의 마지막 터전은 고려가 되었습니다. 고려의 태조 왕건은 발해 유민들을 같은 고구려의 후예로 맞이하며 관직과 토지를 내주었고 이들을 통해 발해의 문화와 기술은 고려에 흡수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발해의 역사는 잊혀지는 듯 했지만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 의해 다시 재조명되었습니다. 이들은 발해를 신라와 함께 남북국 시대를 이끈 또 하나의 정통 국가로 규정하며 우리 역사의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만주까지 확장했습니다. 일제강 점기에는 발해의 역사가 의도적으로 왜곡되기도 했지만 광복 이후 발해는 고구려의 후계국이자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역사로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발해를 통해 민족의 역사와 영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습니다. 발해는 단순한 옛 국가가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독자적인 문명을 꽃피운 불굴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발해의 멸망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 속에 담긴 희망과 도전의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